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일본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걸 시작으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자 기자는 여기 사람이 집에 깔려 죽게 생겼다고 소리쳤지만 일본 정부나 병원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문의 한국인들이 나타나 갑자기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도 주지 못한 100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일본인들은 이 충격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조롱하던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이 치하루라고 합니다. 도쿄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NHK 사회부 기자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이 제게 숨쉬듯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줄도 몰라. 한국이 일본보다 IT 기술은 훨씬 앞서 있죠. 일본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그 유학생은 매번 회의 때마다 일본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들과 깊이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일본 페어에 온 그 한국인을 만난 뒤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저는 약혼자인 하야토와 식사를 하며 곧 있을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불길한 경고음이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재난 경고 문자였어요. 노토반도를 강진이 덮쳤다는 문자였습니다. 진도 7.6.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TV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하야토와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피해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와지마시로 갈게. 그쪽이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아. 조심해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하야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스이즈시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도시는 엉망이 되어 있었죠.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언제 오나요? 아직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칙이라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의 허락을 기다리느라 움직이지 못하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그때 하야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치하루, 나 지금 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건물에 갇혔어. 취재하다가 여진으로 1층 출구가 막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야토의 숨소리가 거칠었죠.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30분 전에 했어. 하지만 아직도 안 오네. 본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대.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즉시 와지마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았죠.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딱딱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야토,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괜찮아. 이제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어. 건물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꽉 막혀 있다니. 누군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두들 책임지기 싫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구조대는 윗사람 허락만 기다렸고 시청은 서류 작업하느라 바빴어요. 치하루,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야토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기자였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이렇게 큰 지진인데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그게 하야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단 한 사람을 구하는데 6시간이나. 하야토는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죠.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괜찮은 광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니발 전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파인트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취재 수첩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지진 대응이 너무 늦다. 현장에서 지휘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저는 장례식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야토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꽉 막혀 있지만 않았더라면, 누군가 빨리 결정하고 행동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을 똑똑히 보여줬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규칙과 서류를 먼저 챙기는 이런 곳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야토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어요. 기자니까 그래야만 했죠. 하야토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도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봐요. 한국 구호단체래요. 벌써 세 번째 비행기래. 의료진이랑 장비를 잔뜩 가져왔대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구조대가 아직도 본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여기 중상자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준비하세요. CT 검사 필요합니다. 이동식 병원으로. 그 순간 한국말과 일본말이 뒤섞여 들렸어요. 그들은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알아서 척척 움직였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 위험한데 좀 물러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였지만 살짝 어색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그는 파란 조끼 위에 통역 완장을 차고 있었죠. 저 기자예요. 취재 중이라. 아, 기자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을 인터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막 도착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민간구호단체의 현장 본부장이었어요. 놀랍게도 일본에서 3년간 살았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당연히 와야죠. 이웃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저는 순간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했죠. 어제부터 930억 원이 모금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돈이에요. 네? 이틀 만에요? 네, 더 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늘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몸에 배어서요. 한국은 재난이 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거든요. 도윤 씨의 팀은 정말 빨랐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이동식 병원을 세웠고 중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의료진들은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좀 쉬세요. 벌써 12시간째인데 아직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들은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시끄럽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용히,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매일 밤 본부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다음 날 어디를 지원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고 결정은 빠르게 이뤄졌죠. 도윤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한국에 잘해준 것도 아닌데. 도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치하루 씨,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먼저 물어보시겠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면서 중상자들이 기적처럼 살아났고 매일 1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일본 자원봉사자들과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손짓,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때론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꿈만 같은 광경을 찍고 나서야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도 한국의 도움을 최대한 작게 다루려 했어요. 한국 구호단체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도로만 써내려갔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고 화면 속 글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진실을 외면하는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야토가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죠. 하야토가 갇혀있을 때 우리나라는 규칙과 절차만 따지고 있었는데 이웃나라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처음으로 솔직한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도우미 피해 지역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24시간 쉬지 않는 의료진들의 모습, 체계적인 구호 활동과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데스크에서는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하야토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더는 덮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밤낮없이 일했고 구호물자는 끊임없이 도착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우리가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3번의 구조 작전을 끝냈죠.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동안 그들은 벌써 다음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밤중의 구조 현장이었어요. 여진으로 또 다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우리 구조대는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바로 움직였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 3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규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론 과감한 결단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또한 한국인들의 모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93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그건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의지였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아온 편견들이 하나둘 깨져나갔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고 우리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도 이제는 달리 들렸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쓴 기사는 방송국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됐어요. 편집회의에서 기사가 방송사의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현실을 덮어버리려는 우리 언론의 모습이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특별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취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기획안은 통과됐죠. 아마도 지진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빠른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의료진들, 가방 가득 구호물품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빠른 행동력과 결단력이 어디서 오는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취재차 한국에 온 지 3일째.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저는 소매치기를 당했죠.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채 갔어요. 그 순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찰이 오는 데만 40분이 걸렸고 결국 범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죠. 여기선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기 도둑이야. 제 외침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뛰어나갔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둑의 뒤를 쫓았고 근처 가게 주인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 후 2분도 안 돼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순찰 중이던 오토바이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죠. 시민들과 경찰의 협력으로 도둑은 금세 붙잡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를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무서웠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경찰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즉시 투입해 제 진술을 정확하게 들었죠. 마치 오래된 이웃들처럼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근처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자전거로 쫓아갔던 학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냐며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무질서하고 위험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진 당시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구조대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런 일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신속한 대응이 몸에 밴 시스템. 그날 밤 창밖의 서울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치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죠. 사람이 먼저고 규칙이나 절차보다 행동이 앞서는 곳.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곳이었을까?
그렇게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쿄는 여전히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어렵게 써내려간 기사를 데스크에 올린 건 출근 첫날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겪은 일들, 그들의 신속한 대처와 따뜻한 시민의식까지 모든 걸 담았죠. 그런데 부장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치하루 씨, 이 기사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비판적으로 다룬 것 같아서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저희가 아니었나요?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갇혀있던 그 시간에 우리처럼 절차만 따지고 있진 않았을 텐데. 순간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 속엔 제가 5년 동안 써온 기사들이 가득했죠. 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위로 맞추다 보니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저 무난한 기사들만 남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빨간불에 멈춰 서 있는 차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안정감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규칙이란 이름으로 포기하고 있었나 봐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것도 이런 거였겠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곳에선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위험한 순간에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웠고 옳은 일을 위해선 절차 따위 과감히 무시했죠. 저는 퇴근길에 우연히 하야토와 자주 가던 선술집에 들렀어요.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하야토, 난 이제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선 하야토의 마지막 음성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사직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죠. 부모님은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NHK 기자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모님 댁을 찾아간 건 휴직계를 낸 다음 날이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죠. 치하루, 내가 미쳤구나. NHK를 그만둔다고? 한국에 간다고.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식탁 위에는 차가운 녹차만 남아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하야토의 죽음 이후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끝내 못 이룬 꿈,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삶. 이제는 제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전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기자가 되기 싫어요. 우리나라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기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마도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으셨나 봐요. 언제 가니? 다음 달이요. 그때까진 한국어를 더 공부하려고요. 돌아올 거예요.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엔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하고 한국 뉴스를 들으며 귀를 훈련시켰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방송국 채용 공고를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국제부 리포터 모집 공고를 발견했을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썼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면접 제안을 받은 건 일주일 뒤였죠. 저를 부르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일본 NHK 출신 기자의 이직 이런 식의 가십거리로만 볼까봐. 하지만 면접에서 만난 한국 방송국 국제부장님의 첫마디는 달랐어요. 치하루 씨가 쓴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 관련 기사들을 봤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기사를 읽어주신 분이 있었다니. 게다가 한국에서 저희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양국의 진짜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겠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늘을 보니 문득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니. 이런 변화가 제게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미워하고 거부하던 것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고 무기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을까요? 하야토는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행동이 먼저였고 사람이 우선이었죠. 소매치기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경찰의 신속한 대응. 모든 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우리가 질서라고 믿었던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수할까봐, 책임져야 할까봐, 나서면 안 된다는 이상한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규칙을 깨트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 NHK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려면 때론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요. 변화는 늘 낯설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니까요. 한국으로 떠나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니까요. 하야토, 이제야 저는 진정한 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